믿기 힘들겠지만 한때 세계가 부러워하던 캐나다의 꿈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2015년 희망찬 약속으로 시작된 정치적 여정이 어떻게 국민들의 절망적인 현실로 변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실패가 아닙니다. 한 나라 전체의 미래가 걸린 이야기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을 찾아보려면 우리는 현재의 참담한 상황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날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거든요. 현재 캐나다 국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 심각성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전역에서 임대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1.5%라는 역사적 최저점을 기록했어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100채의 집 중에서 단 1.5채만이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사실상 주택 부족 상황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죠. 더욱 놀라운 건 주택 구매 시장의 상황입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평균적인 주택을 구매하려면 가구당 연간 17만 달러의 소득이 필요해요. 그런데 밴쿠버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 숫자가 무려 36만 달러까지 치솟습니다. 이를 캐나다 평균 가구 소득인 7만 달러와 비교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캐나다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사례를 보면 그 절망적인 현실이 드러납니다. 학생들이 더 이상 적절한 숙소를 찾을 수 없어서 밴이나 주차장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학생은 임대료보다 항공료가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다른 도시에서 비행기를 타고 통학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급격한 인구 증가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300만 명의 이민자가 캐나다에 입국했어요. 이는 이전 수십 년간의 연평균 이민자 수보다 40%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더해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수요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공급은 그에 따라 늘어나지 못했어요. 특히 대부분의 신규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이 찾는 것은 초급 수준의 주택과 아파트입니다. 이는 첫 주택 구매를 계획하는 젊은 캐나다인들과 정확히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된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정부는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캐나다 투자개발공사 CIBC의 분석에 따르면 캐나다가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을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500만 채의 추가 주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건설 속도로는 이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예요.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납니다. 지방 정부들의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기존 주택 소유자들은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추가 개발이 자신들의 부동산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른바 님비 현상입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런 유권자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강력한 주택 정책을 추진하기를 꺼려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각 지방정부와 도시들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수많은 세금과 수수료를 부과해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추가 비용이 최종 주택 가격을 20% 이상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비용은 개발 업체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죠. 정부 규모의 팽창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의 규모는 3% 증가했어요. 같은 기간 민간 부문은 단 1%만 성장했는데 말이죠. 이런 정부 규모의 급격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세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전체적인 생활비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이후 매년 약 200억 달러씩 정부 지출이 증가했어요. 이런 지출 증가는 결국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고 이미 어려운 주택 구매력에 마지막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문제만이 캐나다 국민들이 직면한 유일한 어려움은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물가 상승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2년 이후 식품 가격이 10% 이상 상승했고 그 결과 2023년 3월 한 달 동안만 거의 200만 명의 캐나다인이 푸드뱅크를 이용했습니다. 이는 2019년 수준의 2배에 달하는 수치예요. 캐나다의 식품 가격이 이렇게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시장 경쟁의 부족입니다. 소수의 대형 식료품 체인점들이 시장 점유율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정부는 역사적으로 이런 식품 산업의 독점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고도로 집중된 시장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는 제빵 업계입니다. 단 2개의 주요 업체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더욱이 정부는 가금류, 계란, 유제품 산업에 대한 보호 정책을 통해 캐나다의 식품 가격 상승을 간접적으로 도왔어요. 이런 보호 정책만으로도 평균적인 캐나다 가정은 연간 $450 가까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에너지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도입한 탄소세로 인해 가솔린과 난방비가 그 어느 때보다 비싸졌습니다. 캐나다인들은 다른 G7 국가 국민들보다 휘발유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어요. 탄소세에 대한 시민들과 정치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심지어 집권당인 자유당 의원들까지 탄소세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대서양 연안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탄소세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정부는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해당 지역에 대해서만 탄소세를 폐지하는 임시 방편적 조치를 취했어요. 정부는 탄소세 환급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더 나은 상황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의회 예산 담당관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시민들의 처지가 더 나빠진다고 명확히 반박했습니다. 통신비 문제도 심각해요. 캐나다의 무선 통신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장 중 하나입니다. 호주보다 7배, 핀란드보다는 무려 1000배나 더 비싸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업계 4위 업체였던 슈오가 최근 최대 통신업체인 로저스에 인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런 경쟁적 거래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캐나다에서는 엄격한 규제로 인해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이런 진입 장벽은 기존 대형 은행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그 결과 캐나다 국민들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은행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인들은 영국이나 호주인들보다 연간 $250를 더 많이 은행 수수료로 지불한다고 추산돼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경제를 성장시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이 부분에서도 실패하고 있어요. 2019년 이후 캐나다의 경제 생산성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6%의 생산성 증가를 보였는데 말이죠. 이런 생산성 감소는 캐나다의 임금 정체와 삶의 질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성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민간 부문 투자 부족이에요. 캐나다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해외 투자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왜 기업들이 캐나다 국내 투자를 꺼리는 걸까요? 간단히 말해서 현재의 정책 환경이 기업 친화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경쟁 부족입니다. 캐나다의 대부분 주요 산업들이 소수의 핵심 기업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투자나 혁신에 대한 실질적인 동기가 부족해서 생산성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산업 전반에 걸쳐 시장 집중도가 낮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투자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부 개입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가 에너지 산업에 부과하는 각종 정책들로 인해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했어요. 2014년 이후 에너지 투자는 연간 약 $600억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산업은 어떨까요? 2016년 이후 기술 기업들의 GDP 기여도는 인플레이션 조정 기준으로 사실상 전혀 증가하지 않았어요. 정부가 첨단 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들이 실패로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인재 유출입니다. 매년 캐나다인의 7%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어요. 이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생활비는 더 저렴하며 경제가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스타트업과
유능한 인재들의 대거 유출은 캐나다의 미래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어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생산성은 더욱 감소하고 그 결과 열심히 일하는 캐나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도 더 이상 낮은 이자율을 유지할 여유가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 생활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에요. 전반적인 경제 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욱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대학을 졸업해도 적절한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설령 취업을 하더라도 주택 구매는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2015년 그 희망찬 선거의 밤에 약속되었던 진짜 변화는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었어요. 대신 주택 위기, 생활비 폭등, 경제 생산성 저하, 인재 유출이라는 부정적인 변화였죠. 캐나다의 꿈이 악몽으로 변한 이 상황에서 근본적인 정책 전환 없이는 희망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무언가 획기적인 변화가 곧 일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